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제1권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0쪽이고요. 3장 새로운 판짜기입니다. 소제목은 수수께끼의 해적들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데시 전투 이후 오리엔트의 쌍웅인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묘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한 탓일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카데시 전투 이외에 별다른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단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이집트는 종교 사제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국가의 기틀이 서서히 무너져갔다. 원래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인 레 또는 라였는데 여기에 테베를 수도로 삼은 중왕국 초기에 테베의 수호신이었던 아몬을 덧붙여 아몬-레 신앙이 생겨났다. 그러나 기원전 14세기의 파라오인 아멘호테프 4세는 수백 년간 섬겨오던 아몬-레를 버리고 일신교적 성격이 강한 또 다른 태양신인 아톤을 받아들이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아크나톤이라고 바꾸고 수도도 아마르나로 옮겼다. 정권은 쿠데타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지만 생활은 다르다. 아멘호테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의 신앙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았고 그의 돌출 행동은 결국 당대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권좌에 복귀한 아몬-레 사제들은 예전보다 더욱 큰 권력을 휘둘렀다. 상대적으로 한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한 파라오의 권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고대 세계의 왕권의 쇠퇴는 곧 국력의 쇠퇴나 다름없었다. 실패한 종교 개혁이 이집트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 반면 이집트보다 역사적 전통에서 훨씬 뒤질 뿐더러 원래부터 정복국가로 출범한 히타이트는 뭐 아니면 도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즉 정복에 나선 김에 오리엔트 세계의 통일을 이룬다면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승격되어 장기 집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지역의 패자라는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운 운명이었다. 카데시에서 이집트를 격파하지 못한 것은 이미 히타이트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이런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실은 그보다 더 바깥의 문제가 두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다. 바로 해상민족이라고 알려진 동부 지중해상의 고대 해적들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만한 문화적 역량은 갖추지 못했으나 병든 사자쯤은 괴롭힐 수 있는 사나운 하이에나였다. 이집트는 기원전 12세기 제20왕조 때부터 이 하이에나들의 거센 침략을 받아 그렇잖아도 쇠락해가던 국력이 한층 급속도로 추락해갔다. 히타이트의 형편은 더 나빠져서 기원전 1190년경에는 해적들에게 수도를 함락당할 정도였다. 결국 히타이트는 얼마 못 가서 멸망하고 말았다. 기원전 12세기에 당시 세계 최강국인 두 나라를 괴롭히고 에게해와 동부 지중해를 주름잡은 이 정체불명의 해적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아직 역사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짐작은 가능하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기원전 12세기 무렵 미케네 문명을 이룬 그리스인들은
해상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것은 당시 문명의 오지인 그리스 측에서 보면 해상 진출이지만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오리엔트 세계 측에서 보면 해적질이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그 해적질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여인인 헬레네를 빼앗아간 탓에 그리스의 영웅들이 응징하러 간 것으로 묘사했지만 호메로스가 이집트나 아라비아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석했을까? 기원전 5세기의 기록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이 점에 관한 추측을 얻을 수 있다. 연안이나 섬에 거주하고 있던 옛 헬라스,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를 부른 이름, 헬라스인들이나 바로 이들은 배로 서로 활발히 왕래하게 되자 자기 이익이나 피보호자의 부양을 위해 영향력이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어 해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은 방벽이 없는 도시나 촌락을 침입해 약탈하고 이것을 주된 생활의 수입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그러한 약탈 행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종의 명예심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소문단 서양의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 이게 소제목입니다. 몰락하는 자가 있다면 흥기하는 자도 있는 법이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쇠퇴는 오리엔트 세계의 힘의 진공 상태를 빚었다. 특히 히타이트의 붕괴는 그들만이 보유하고 있던 제철 기술을 오리엔트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켜 본격적인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마침 제3세력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동부를 장악한 카시트도 기원전 13세기에 엘람과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상태였다. 상위 랭커들이 몰락하는 것은 하위 랭커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틈타 흥기한 세력은 누굴까? 비옥한 초승달이 부풀기 시작하던 무렵 지중해 동부 연안에도 문명의 물결이 밀려왔다.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우가리트, 티로스, 시돈, 비블로스, 베리토스 등 여러 도시국가가 생겨났다. 이들은 비록 정치적 통일은 이루지 못했으나 일종의 도시 연맹체를 이루어 일찍부터 동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에 나섰는데 이들을 총칭해 페니키아라고 부른다. 페니키아는 지역의 명칭이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페니키아인은 셈족 계열의 가나안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혼혈이 이루어졌으므로 구분이 별 의미는 없다. 페니키아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집트와 무역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오리엔트 세계의 선진 문명이 지중해의 여러 섬, 특히 크레타에 전파되었다. 원래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페니키아 상인들은 오늘날 서구 문명을 낳은 산파 노릇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산파가 아니었다. 산파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페니키아 산파는 그 아이에게 중요한 선물까지 주었다. 바로 서구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알파벳을 발명해 유럽에 전한 것이다. 페니키아인들은 상업상의 필요 때문에 장부 기재용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본떠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리스에 전해져 오늘날의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쌍웅 체제가 오리엔트 일대를 지배할 때도 페니키아는 그들에 복속되지 않았다. 물론 어느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면 그 희화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 이유는 페니키아가 오리엔트의 대권 주자를 선택하거나 지지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탓이다. 말하자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강대국에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역설이지만 사실이다. 페니키아는 단일한 정치적 중심을 가진 국가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강대국들이 적수로 삼을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본연의 경제적 역할에 충실한 편이 강대국들에게 더 이득이었으므로 굳이 페니키아를 제압해 지중해의 상업활동을 위축시킬 이유는 없었다. 근대적 관점으로 보면 페니키아를 정복해 국제무역을 독점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발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고래들이 싸우던 시절에 안전했던 새우는 막상 적들이 없어지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일단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무너진 뒤 페니키아 상인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느슨한 결사체에 불과한 페니키아는 물리력에서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그때 무역의 필요에 따라 용병을 고용하는 게 고작이었을 뿐 무기는 물론 상비군 조직도 갖추지 않았다. 이런 판에 이집트와 히타이트를 괴롭히던 해상 민족들이 침략하자 페니키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페니키아는 무역은 갈수록 활발해지면서도 해적들의 노략질에 대처할 힘은 여전히 부족한 처지였다. 심지어 거의 모든 도시가 파괴되는 비극도 몇 차례 겪었다. 그런데 위기를 타개하는 페니키아인들의 방법은 엉뚱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들은 오히려 지중해 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해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식민시를 건설했다. 그들의 발길은 멀리 에스파냐에까지 미쳤는데 로마 초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도 기원전 9세기에 페니키아의 식민시로 출발했다. 문자에서 통상까지 페니키아는 지중해 전역에 오리엔트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다음 소제목, 서양의 종교를 만든 헤브라이. 알파벳을 만들고 오리엔트 문명을 지중해 일대에 퍼뜨린 공적이 없었더라면 역사에서 페니키아라는 이름은 아주 작게 언급되고 넘어갔을 것이다. 페니키아라는 실체 자체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위상을 지닌 민족이 하나 더 있다. 헤브라이, 히브리라고 불리는 민족이다.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헤브라이인들 역시 페니키아인들처럼 당대의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세력을 떨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페니키아의 알파벳에 못지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유산을 서구 문명에 전달했다. 바로 그들의 독특한 유일신앙인 유대교다. 유대교의 신앙과 헤브라이인의 역사를 서술한 경전은 구약 성서이고 유대교를 모태로 탄생한 종교는 그리스도교다. 종교가 아니었더라면 후대의 역사에서 헤브라이라는 이름은 아예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약 성서를 통해 후대에 강력한 정신적 영향력을 미친 덕분에 헤브라이인의 역사는 당대에 그들이 가졌던 세력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것도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라비아를 고향으로 하는 셈족의 한 갈래인 헤브라이인들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으로 이주해왔다.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면서 특별히 인상적인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가 히타이트가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올라 이집트와 팽팽한 긴장 상태를 조성하면서 대치하던 기원전 13세기 무렵 카데시 전투가 벌어질 무렵에 역사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수 헤브라이인들은 상국인 이집트에서 노예나 하층 계급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람세스 2세의 치세에 그들은 람세스의 친구인 모세의 영도로 이집트에서 대규모로 탈출한다. 이 내용은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 전해진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듯이 당신은 정치적 지도자가 곧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정교 일치의 시대였다. 모세는 자신이 신에게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내보이기 위해 십계명을 만들고 정치적 지도자를 겸했다. 그들이 오리엔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후대에 생겨나는 또 다른 일신교인 이슬람교의 경우 지금까지도 정교 일치의 성격이 남아있다. 이후 모세는 민족을 이끌고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120세의 나이로 죽는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채 죽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약소 민족으로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헤브라이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웃의 팔레스타인이었다. 구약 성서의 블레셋과 페리시테, 영어의 필리스틴은 등은 모두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데 다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심지어 필리스틴이라는 말은 잔인한 놈, 속물이라는 뜻의 일반 단어로도 쓰인다. 그리스도교의 자기중심주의와 배타성을 보여주는 예다. 이국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겪고서 새 터전을 찾은 헤브라이인들에게는 혹독한 이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무척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견디다 못한 헤브라이인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라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기원전 11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추대했다. 사울이 팔레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뒤이어지기간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비로소 번영과 안정을 누렸다. 영토를 확장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한 것이 다 다윗의 공로였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팔매질로 죽인 것은 그 공로를 상징하는 동시에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약소민족 유대인의 처지를 상징한다. 3대 왕인 솔로몬의 시대에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해 새 나라의 기틀이 확고해졌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오리엔트의 중심권에서 먼 변방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 단적인 예가 다윗과 솔로몬의 즉위 과정이다. 이들은 왕위를 세습한 게 아니라 추대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추대가 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사에서는 왕권이 강한 국가가 선진국이므로 왕위 세습이 추대보다 더 발달한 왕위 계승 제도다. 기원전 10세기라면 오리엔트는 물론 중국 주나라에서도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왕권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패자로 부상하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을 탓할 이유가 없다. 이웃의 괴롭힘이나 침략이 아니라 내분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인 기원전 933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분립한다. 헤브라이 민족은 신의 명에 따라 12개 지파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부의 이스라엘 왕국에 참여했고 유다파와 베냐민파는 유다 왕국을 세웠다.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10개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10지파에 관한 전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네스토리우스 교도나 모르몬 교도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근대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그리스도교 국가를 이룬 에티오피아인들이 그들이라는 설도 있다. 심지어 그들이 아메리카와 일본으로 갔다는 설도 있다. 여기까지는 고통과 순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조상들처럼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때는 바야흐로 오리엔트 세계가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격변기였다. 자,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4장이 60조 통일 그리고 중심 이동이란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고대의 궁극주의.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본격적 철기 문명은
오리엔트 세계를 다시금 여러 세력의 각척장으로 만들었다. 이집트는 여전히 존재했으나 건재하지는 않았다.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오히려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까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배하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났고 히타이트의 잔존 세력은 옛 고향 근처인 아나톨리아 동남부로 돌아가 카르케미시, 밀리드 타발 등의 작은 도시국가들을 이루고 근근히 살아갔다. 아나톨리아 고원에는 서쪽의 유럽에서 온 프리지아와 새로 통일을 이룬 우라르투가 터를 잡았다. 또한 요르단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한창 대립하던 시기에 이를 피해 이동해온 셈족의 아람인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동쪽 엘람 북부는 인도 유럽계의 신흥 세력인 메디아가 지배했다. 다시 분열기일까? 하지만 분열 상태이기는 해도 이 시기는 혼란기라기보다 전환기였다. 오리엔트는 바야흐로 통일을 눈앞에 둔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의 주체로 등장한 세력은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군사국가였다. 사실 아시리아는 신흥 국가가 아니었다. 아시리아의 역사는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민족적 기원은 셈족이었으나 정치적 통합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도 유럽계와 혼혈을 이루었다. 그래서인지 아시리아인들은 기질이 사납고 체격도 건장했다. 그러나 그런 기질과 체격에 걸맞지 않게 아시리아는 기원전 12세기까지 오리엔트 역사 무대의 주역은커녕 조역으로도 등장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아시리아는 미탄니에 눌려 지내다가 미탄니가 히타이트의 압력으로 쇠퇴한 틈을 타 슬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위축되어 힘의 공백이 성립한 덕분에 동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경제와 무역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가장 성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다. 기원전 12세기 후반 아시리아의 티글라르트 필레세르 1세는 재빨리 히타이트의 옛 영토를 손에 넣고 세력을 확장했다. 이집트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대로 국가를 보존한 데 비해 히타이트가 그러지 못한 것은 이 지역에 아시리아가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시리아의 강역은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 흑해, 동남쪽으로는 바빌론에 이를 만큼 광대했다. 그런데 왜 앞에서 살펴본 기원전 10세기 무렵의 세력 판도에서는 아시리아가 서열에서 빠졌을까? 그것은 잦은 내랑과 아람인의 견제 때문에 아시리아가 200년 가까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가 다시 오리엔트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9세기 초반이다. 오랜 침묵의 기간 동안 아시리아는 히타이트로부터 전수받은 철기 문화를 주로 무기 제작에 이용하면서 힘을 키웠다. 9세기 초반부터 아시리아는 그 힘을 써먹기로 한다. 아시리아의 정복 활동은 오리엔트 세계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잔인하고 파괴적인 과정이었다. 아시리아는 정복지를 철저히 약탈하고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고는 거의 잿더미가 된 폐허에 자국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피정복민의 저항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했다. 아시리아인들은 아슈르라는 전쟁의 신을 섬겼으므로 정복과 파괴는 그들의 종교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이러한 파괴성은 어쩌면 티그리스 강 상류의 척박한 곳을 고향으로 하는 아시리아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강대국들에 눌려 명맥을 존속하던 그들에게는 힘의 공백이 가져다 준 기회를 이용해 지역의 패자가 되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호랑이들이 사라진 숲이라고 해도 힘께나 쓰는 늑대들은 남아있었으므로 통일은 말만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는 영웅을 낳았다. 아시리아의 정복 영웅인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는 기병과 전차를 결합한 전술을 내세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오리엔트 전역에 정복에 나섰다.
먼저 북부의 우라르트를 제압해 후방을 다지고 나서 동쪽의 메디아를 정복하고 교통상으로 오리엔트의 중심이자 최대의 쟁탈지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이로써 그는 일찍이 사르곤 1세와 함무라비가 누렸던 정복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두 정복 선배와 달리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의 위협은 당대로만 끝나지 않았기에 더 가치가 있었다. 그가 정복의 기반을 다져놓은 데 힘입어 사르곤 2세는 스키타이와 킴메르를 정복했고 기원전 689년에는 센나케리브가 바빌론을 함락시켰다. 계속해서 기원전 671년에는 에사르 하돈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기원전 639년에는 아슈르 바니팔이 엘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으로 아시리아는 역사상 최초로 오리엔트 통일의 위협을 이루었다. 당시 스키타인의 이동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스키타인은 지금의 아르메니아를 고향으로 하는 인도 유럽어족으로서 세계 최초의 기마 유목 민족으로 불린다.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은 스키타인은 대규모 민족 이동을 했는데 그 범위가 무척 방대했다. 서쪽으로는 러시아 남부를 거쳐 폴란드와 독일 동부에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중국 북방의 몽골 초원을 거쳐 동북아시아까지 왔다.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크게 횡단한 셈이다. 심지어 스키타이는 한반도 남부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라의 금관에 등장하는 사슴뿔 장식이나 토기에서 스키타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오리엔트 세계에서 아시리아는 별종에 가까운 군국주의 국가였다. 일찍부터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국민 개병제를 실시했고 전쟁의 신을 섬길 정도로 호전성을 과시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아시리아 유물이나 기록을 보아도 군사적 내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심지어 왕궁의 그림이나 조각에도 전쟁을 묘사한 것 이외에 다른 주제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고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까지 300년 가까이 아시리아의 군대는 전쟁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다. 서구 역사가들은 강력한 군주권을 뜻하는 말로 흔히 동양적 전제 군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바로 아시리아의 정복 왕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자, 다음 소제목은 열매를 주운 페르시아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던가. 파괴와 정복은 무력만으로 가능하지만 건설과 발전은 문화적 토양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시리아는 진정한 통일 제국의 자격이 부족했다. 사실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서 수천 년간 문명의 중심은 이집트였다. 만약 기원전 13세기 히타이트와의 충돌에서 이집트가 승리하고 그때 오리엔트의 통일을 이루었다면 문명의 중심은 유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기회가 사라지고 공국주의 아시리아가 통일을 이룩한 데서 이미 오리엔트 문명은 끝을 보이고 있었다. 오로지 정복만이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던 아시리아는 막상 정복이 끝나니 더 이상 제국을 굴려갈 동력이 없었다. 엘람을 정복한 최후의 정복군주 아슈르 바니팔이 죽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는 출발했을 때처럼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이룬 지 불과 30년이 채 안 된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는 바빌론과 메디아의 연합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공교롭게도 그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적군의 장수들은 바로 아시리아가 키우고 가르친 인물들이었다. 때일은 군국주의의 한계였던 걸까? 이후 오리엔트 무대는 바빌론과 메디아, 그리고 부활한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리디아의 네 나라가 병립하는 형세를 이룬다.
그러나 이때쯤이면 문명의 빛은 오리엔트만을 비추지 않는다. 오리엔트는 이제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라 한 부분일 따름이다. 당대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오히려 문명의 중심은 오리엔트를 떠나 서쪽의 지중해 세계로 서서히 옮겨가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오리엔트의 통일은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게다가 아시리아가 했다면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포스트 아시리아 시대의 첫 주자는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였다. 칼데아 왕조가 지배했으므로 칼데아 왕국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2대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기원전 6세기 초반 이집트를 점령해 함무라비 시대 고바빌로니아의 명성을 되찾았다. 당시 신바빌로니아의 군주들은 수백 년 전 고바빌로니아의 후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네부카드네자르 1세는 기원전 12세기 고바빌로니아의 유명한 군주였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자신이 존경하는 영웅의 이름을 그대로 따 썼을 것이다. 나라와 시대가 다르고 이름만 같은 두 사람을 1세와 2세로 구분한 것은 후대의 역사가들이다. 아시리아의 나라를 빼앗긴 헤브라이인들은 네부카드네자르 때문에 또 순환을 당한다. 기원전 597년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아 수천 명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그래도 저항운동이 계속되자 이집트 원정의 차질을 빚을까 염려한 네부카드네자르는 11년 뒤 예루살렘을 공격해 도시를 불사르고 또다시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빌론 유수다. 이를 계기로 민족적 자각심이 커진 헤브라이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인이라고 칭하며 유대교의 선민의식을 더욱 키워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성세는 아시리아보다도 더 짧았다. 바빌로니아만이 아니라 셈족 문명권 자체가 힘을 잃고 있었다. 그런 추세를 재촉하듯이 과거의 오리엔트의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히타이트에 이어 다시 한번 인도 유럽계의 나라가 흥기했다. 바로 엘람이었다. 헤브라이 민족처럼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광대국들에 눌려 지내던 엘람은 페르시아로 명패를 바꾸고 도약을 준비했다. 마침 페르시아에는 시대가 내린 영웅이 있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는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엘람을 지배하던 북부의 메디아 왕위를 빼앗아 민족 독립을 이루었다. 곧이어 그는 기원전 547년에 서쪽의 리디아를 정복하고 8년 뒤에는 바빌로니아마저 정복해 대제국의 기틀을 확립했다. 키루스의 정복 사업을 완성한 이는 고대 오리엔트의 마지막 위대한 군주인 다리우스 1세였다. 그는 무장 출신이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해 아버지의 위협을 잇는가 했으나 제왕의 풍모를 갖춘 아버지의 선정까지 개성하지는 못했다. 폭정으로 민심을 크게 잃은 그가 죽자 6개월 동안 제국은 반란과 음모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황제의 친위대장이던 다리우스는 이때 쿠데타를 성공시켜 재위를 차지했다. 권력의 정통성이 결여된 다리우스에게 무엇보다 급선무는 신생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쪽으로 원정해 에게해 동부의 사모스 섬을 정복한 뒤 동쪽의 바빌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다. 이제 페르시아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반석 위에 올랐다. 아시리아에 이어 다시 한번 그리고 아시리아보다 더욱 확고한 오리엔트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왜 단명한 통일 제국에 그치고 말았는지 잘 아는 다리우스는 정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복이라면 그 방향은 어딜까? 새로운 문명의 빛이 보이는 서쪽이다. 서방 정복을 위해 그는 먼저 동쪽의 인더스 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의 스키타이를 멀리 내쫓아 후방을 다졌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서부 변방으로 가서 기원전 513년에 트라키아, 지금의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반도 북부를 복속시켰다. 내친 김에
아프리카의 리비아마저 병합해 페르시아는 일찍이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을 이루었다.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유럽과 소아시아, 이집트, 리비아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므로 다리우스 시대의 페르시아는 사실상 전 세계를 통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다리우스는 예전의 정복 군주들과 달리 내치에도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그전까지 페르시아는 정복지마다 별도의 왕을 둔 느슨한 연합체였으나 다리우스는 천하를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총독을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중앙 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것에 발맞춰 행정망과 통신망, 그리고 도로망도 건설했다. 또한 화폐제도와 세금제도를 새로 정비해 천하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여러모로 볼 때 정복 제국으로서는 아시리아가 최초지만 제국이라는 명칭에 가장 어울리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최초였으며 황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군주 역시 다리우스가 최초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혹은 예측했다 해도 과소평가했겠지만 다리우스가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까지 건드린 것은 실책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라고 해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무렵 그리스는 문명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오리엔트에 못지않았다. 이때부터 오리엔트의 역사는 그리스의 역사와 맞물리게 된다. 자, 다음 소제목. 빛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로마인들은 빛은 동방에서 왔다라는 말로 고대 로마 문명이 오리엔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오리엔트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이 말을 바꾸면 빛은 서방으로 갔다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빛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의 빛은 왜 처음 태어난 곳에서 계속 자라고 발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 첫 번째 요인은 지리에 있다. 현대 구조주의 역사가인 브로델은 역사의 가장 깊은 심층에 지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역사, 이를테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는 정치사, 어디와 어디가 교육을 했다는 경제사, 관료제와 토지제도가 어떠했다는 사회사 등은 모두 근원적으로는 지리적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역사가들이 발전시킨 식민지 역사관 가운데 이른바 반도사관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대륙국가도 아니요 일본처럼 해양국가도 아닌 반도이므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대륙이나 해양의 어느 한쪽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으나 그 때문에 한동안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 지리적 요인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 자체를 무시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근저에는 도도히 흐르는 불변의 역사가 있다. 오리엔트의 지리적 특성은 바로 중심이 없다는 점이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하구라는 두 지역은 문명이 태동하기에는 적합했으나 더 커다란 문명, 오리엔트 문명의 중심으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두 문명이 충돌을 빚을 즈음 쟁탈의 요처가 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교통상으로만 중심이었을 뿐 양대 문명을 끌어안을 만한 넓이도 없었다. 이를테면 넓은 평야 지역도, 깊이, 이를테면 양대 문명을 아우를 만한 토착 문명도 없었다. 넓이도 없고 깊이도 없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길게 늘어진 지역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래가기가 어려웠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사르곤, 함무라비 등이 모두 지역의 패자에 그친 이유, 최초로 통일을 이룬 아시리아나 페르시아가 단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오리엔트 문명 자체의 내재에 있다. 오리엔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가진 문명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다른 지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고도로 발달한 정치와 행정 제도를 갖추었으며 오늘날 전해지는 유적만으로도 감탄할 만한 훌륭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모순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법이다. 오리엔트를 주름잡은 역대 민족과 국가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전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몰두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비집고 나오는 다양한 모순을 억압하기만 했을 뿐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지 못했다. 전제와 독재가 사회적 상상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 한 예가 국가 종교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으며 바빌로니아는 마르두크, 아시리아는 아슈르, 페르시아는 아후라, 마즈다를 모두가 섬겨야 하는 신으로 강조했다. 심지어 약소민족인 헤브라인도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다. 종교와 정치는 원래 쌍둥이처럼 닮게 마련이다. 국가 종교는 오리엔트 특유의 전제체제와 어울려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유로운 다신교를 수용하면서 지적 발전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정이 가능하다면 오리엔트 세계가 이런 한계를 극복할 만한 장면을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충돌이다. 각자 2000년의 문명사적 배경을 등에 지고 초승달의 양끝을 이루는 대표 주자였던 두 나라는 당시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오리엔트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힘의 중심이 생겨났을 것이며 이것을 배경으로 오리엔트는 자체적으로 서쪽 유럽 세계를 향해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오리엔트는 서구 문명의 씨앗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 열매마저도 자체적으로 생성시켰을지도 모른다. 이 기회가 무산된 이후 오리엔트는 아시리아라는 군사국가에 의해 통일되는 역사적 비운을 맞았고 나중에 보겠지만 힘을 키운 그리스 문명과의 대결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지역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이제 문명의 씨앗은 서쪽의 유럽으로 옮겨갔고 뿌리를 내리는 일만 남았다. 네, 여기까지가 4장의 끝, 1부의 끝이고요. 1부는 씨앗이었습니다. 예, 씨앗에 관련된 서양 문명의 씨앗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참 좋았습니다. 글이 워낙 깔끔하게 쓰여져서 그대로 다 읽어도 뭐 뺄 문장이 하나도 없고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중력뿐이죠. 집중해서 기억하고 되새겨보고 그런 거죠. 다음 주에는 2부 뿌리 1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5장부터 9장까지 총 5장이 있네요. 2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명이 나오죠. 재밌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